우선 저기 뭐고 아까 잘안 보이나 잠깐만. 왜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합시다. 우리 데이터 모델을 제일 처음에 여기서 이렇게 시작했었죠. 이렇게 observe the variable은 xi라는 x 뭐 x1, 2, 3, 4 뭐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그죠? I 번째 variable xi라는 것은 D가 뭐라고 요인 점수라 그랬죠, 그죠? 요인 점수 곱하기 로딩 값 기울기 더하기 요게 설명 안 되는 U로 이렇게 저기 뭐 표현될 수 있고, 요거는 기울기에 해당되는 부분, 절편에 해당되는 부분은 전체 평균으로 이야기를 합시다. 됐습니까? 요 모양이 있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 요걸 갖다 풀 수 없는 게 요 요인 점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대기분석 형태로는 풀 수 없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우리가 코비리언스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요게 아까와 같은 모양입니다. 됐습니까? 예? 자, 그런데 요거 익스펙티드 밸류를 구하면은 뮤는 요거의 평균을 구하면은 요거는 그대로 두고, 자, 요거는 그대로 두고 C의 평균, 요거 U의 평균 이렇게 들어갈 텐데, 자, 제일 첫 번째 가정입니다. 가정. 제일 첫 번째 가정이 뭐냐면은 이 연구소에서 가정은 그냥 큰 가정은 아니에요. 가정은 뭡니까? Z 요인 점수, 요인 점수의 평균은 0이라는 가정이 제일 처음에 들어가요. 됐습니까? 이건 큰 가정이 아닙니다. 요인 점수라는 것은 실질적인 크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요인 점수를 평균으로 0으로 삼는다고 해서 내가 나중에 이해만 하고 있으면 돼요. 요인 점수가 0이고 아마 요인 점수가 평균이거나 이해만 하면 되지. 이게 절대적인 크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요인 점수의 평균을 0으로 삼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됐습니까? 그죠? 그리고 당연히 유니크 팩터는 요인 점수에서 설명 안 되는 대기분수의 리지드얼과 같은 거죠. 그죠? 요거의 평균 또 0으로 세팅하는 것도 큰 문제가 안 되죠. 보통 대부분의 에러의 베리언스는 에러의 평균이 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의 평균과 요거의 평균을 모두 다 0이라고 가정 어썸션입니다. 어수음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건 큰 어썸션은 아니에요. 일단 이렇게 가정합시다. 자, 제일 첫 번째 가정. 요인 점수의 평균도 0이고, 그죠? 요인 점수 모두 다 코먼 팩터 요인 점수에 해당되는 V의 평균도 0이고, 그다음 U의 평균도 0이라는 가정을 하면은 평균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의 평균은 그냥 U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거는 이제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코비넌스를 한번 구해볼게요. 코비넌스를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X와 X 들간의 코비넌스를 한번 구해봅시다. X가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이해됩니까? X 하나가 아니에요. X1부터 이게 벡터입니다. X1부터 XP까지의 코비넌스란 말이에요.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하면 요 X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 코비넌스를 구해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아까 봤듯이 x에서 뮤를 빼고 x에서 뮤를 뺀 다음에 프라임을 한 다음에 요거 expected value가 x 들어가는 코비넌스라고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게 그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요거 그냥 풀기만 하면 요거는 요인 분석, 만약에 x가 요인 분석 구조를 따른다면은 x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x는 u 람다 c 플러스 u란다. u 람다 c 플러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x는. 그죠? 그, 그죠? c에서 프리디트 되는 경우 그러면 요건 요렇게 여기에다가 요거 평균의 뮤를 빼버리면 요것만 남죠. 됐습니까? 여기에다가 뮤를 빼면은 요거 빼고 요것만 남잖아요. 그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x고 x 프라임이 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죠? 그러면 요걸 내가 다시 한 번만 썼죠. 요거 이퀄 하면은 람다 c 플러스 u에다가 요거 프라임을 하면은 a b 프라임은 b 프라임 a 프라임 되는 건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프라임을 하면은 b 프라임 람다 프라임 플러스 u 프라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쪽 부분은. 그죠? 그런 다음에 하나씩 곱하면 돼.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자,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예? 이거 곱하기 이거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람다는 상수기 때문에 밖으로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expected value 안에만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것 곱하기 이것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지금 다 따르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것 곱하기 이것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것 곱하기 이것 하면 이렇게 되겠죠. 전개한 겁니다. 하나씩.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요것은 요것은 뭡니까? 요 부분은 C들 간의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죠. 그죠? 금방 정의잖아요. 그죠? C 프라임의 expected value는 뭡니까? 지금 D는 D는 아까 요인점수 있잖아요. 그죠? 요인점수의 평균이 0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D 빼기 0 하나, D나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D 프라임의 요것은 뭐가 되냐면 요것은 D들 간의 요인점수들 간의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란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람다 D들 간의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그다음에 람다 프라임 이렇게 쓸 수 있죠. 여기까지 문제 될 거 없죠? 그 노테이션 하나 바꾼 겁니다. 표기 방법만 바꾼 겁니다. D들 간의 코비레이스 매트릭스를 람다 시그마 D 프라임으로 적은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 가정이 들어가요. 이게 뭡니까? 이게 D가 요인 점수죠. 그죠? 그럼 U가 여기 C가 이제 코먼 팩터고 U가 유니크 팩터잖아요. 그죠? 요 둘 간의 코릴레이션이 0이라는 코비리언스가 0이라는 가정을 해요. 바꿔 말하면은 그림에서 보면은 그림에서 보면 그림 어디 갔나? 여기 다 지웁시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가정을 뭐냐면 요거의 평균도 0이고 요거 C잖아요. 그죠? 요거의 평균도 0이고 요거의 평균도 0이고 요 각각의 평균이 다 0이라는 가정이 평균에 대한 가정이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가정은 뭐냐면은 요것과 요것은 코릴레이트 돼 있지 않다는 게 두 번째 가정입니다. 여기 있는 요인하고 실제 홈 팩트하고 홈 팩트 설명 안 되는 요 유니크 팩터들 간에 있잖아요. 그죠? 요거들 사이에는 어, 이그들 사이에는 어떤 관련성이 없다. 코릴레이션이 0이라는 게 두 번째 가정이에요. 이해됩니까? 또 한 가지 가정을 더 할 거예요. 요 유니크 팩터들 간에도 코릴레이션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사실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U1과 U2들 간의 U1과 U2의 코릴레이션은 0이고 U1과 U3의 코릴레이션도 0이고 U1과 U4의 코릴레이션도 0이다. 라는 것이 또 가정을 할 때 이 가정도 별로 큰 게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은 이것들 간에 지금 뭐 이게 설명 안 되는 소위 말하는 오차항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코릴레이션 돼 있다고 가정하는 게 더 이상한 가정이잖아요. 그죠? 이 부분은 코릴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것이 떻게 보면 더 당연한 가정이에요. 이렇게 가정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자, 요 부분으로 갑시다. 요거는 D와 U의 코비리언스죠. 그죠? D와 U의 요인 점수와 코먼 팩터와 유니크 팩터의 어, 코비리언스죠. 그죠? 이거 뭐라 그랬습니까? 0이라 그랬죠.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0이 되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0이 되고 U와 D의 그 다음에 U와 U들 간의 코비리언스도 0이라 그랬죠. 그죠? 그죠? 그런데 코비리언스는 0인데 그냥 요것들의 코비리언스는 0인데 베리언스가 0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죠? U들 간의 U의 베리언스는 U1의 베리언스, U2의 베리언스, U3의 베리언스는 다 있고 그럼 U1과 U2의 코비리언스만 0이라는 뜻이에요. 그 가정입니다. 다시 그림으로 가면은 요거 베리언스는 있는 거예요. 그죠? 요거 각각 U1 베리언스 있지만은 요것과 요것의 코비리언스가 0이라는 이런 가정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렇게 다시 쓸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여기에 요거는 C들 간의 코비리언스 매트릭스가 들어가야 되고 요 두 개는 0이니까 없어지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U들 간의 코비리언스 매트릭스가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죠? 됐습니까? 요 두 개는 0이기 때문에 없어지고 요 첫 번째 거와 마지막 거만 남는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런데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U들 간의 코베리언스는 0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매트릭스가 어떤 매트릭스냐면은
U 들어가는 이 코베리스 매트릭스가 요 대각 행렬에는 어떤 값이 있죠. 여기는 베리언스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는 모두 다 0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구성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에는 어떤 숫자가 들어가지만 나머지는 모두 다 0으로 채워져 있는 이런 매트릭스일 거란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U의 베리언스는 존재하고, 이게 베리언스는 여기 있으니까 존재하고, U1과 U2의 코베리언스 0, U1과 U3의 코베리언스 0이니까, 요게 이런 행렬을 대각 행렬, 다이거널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대각 행렬의 형태, 다이거널 매트릭스라는 것은 다이거널 엘리멘트는 어떤 숫자가 있고 나머지는 모두 0으로 채워져 있는 매트릭스를 다이거널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거널 매트릭스 형태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게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코베런스 모형이에요. 자, 이겁니다. X들 간의 코베런스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서 여기 말하는 요게 P인데 요게 P인데 P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요인 점수들 간의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그냥 P라고 표기했을 뿐입니다. 그냥 노테이션만 바꿨을 뿐입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거 보통 이 동네에서 요인 점수들 간의 소위 말하는 Z와 Z 프라임의 코비런스 매트릭스를 그냥 P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람다 P, 람다 프라임 플러스 요거는 0이고 요거는 뭡니까? 특별히 다이애고널 엘리먼트라는 뜻으로 다이애고널 매트릭스 뜻으로 D를 써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D에 각각이 들어가는 걸 보통 사이라 그럽니다. 여기가 이걸 사이라 그래요. 특이 방법입니다. 이것도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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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람다 됐습니까? 네? 요게 람다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다이거널 엘리먼트, 다이거널 매트릭스죠. 그죠? 여기 사이란 요게 사이 1, 1, 사이 2, 2, 사이 3, 3, 사이 4, 4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사이라고 그냥 이름을 붙입니다. 됐습니까? 왜 그렇게 붙이는지는 그냥 사람들이 붙이기 시작해서 붙이는 거니까 그래 신경 쓰지 마시고 자 다시 여기에는 없는 게 뭐냐면은 여기에는 아까 그래서 없는 게 P가 없어요. P라는 것은 요인 점수가 간의 코릴레이션 매트릭스인데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만 없고 나머지 람다도 있고 딥시도 있어요. 그죠? 그래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걸 푸는 거예요. 이걸. 자, 내가 원자료가 뭐라 그랬습니까? 원자료가 이게 원자료라 그랬죠. 그죠? X들 간의 코비리에서 매트릭스가 로 데이터라 그랬잖아요. 그죠? 로 데이터를 람다 P, 람다 프라임 딥시를 하면 요 람다 값이 쭉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람다가 어떤 값이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여기 나오는 값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람다 값을 적당히 잘 집어넣고 여기 말하는 사이 값을 잘 집어넣으면은 요 시그마하고 가깝게 되도록 잘 집으면 가깝게 되도록 람다 값하고 사이 값을 찾아내는 것이 요인 분석에서 우리가 요인 분석의 솔루션을 찾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죠? 편의상 나 좀 더 얘기했지만 요 P가 요인 점수들 간의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라고 그랬죠. 그죠? 요인 점수들 간의 코릴레이션 요걸 편의상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합시다.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는 것은 이런 매트릭스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잖아요. 그죠? 대각행렬 1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가 0이라고 돼 있고 이 말은 뭡니까? 모든 요인들 간의 코릴레이션이 0이라는 뜻이죠. P가 원래는 요인들 간의 코릴레이션 매트릭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게 베리언스는 다 1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0으로 세워져 있는 것은 당분간 요인들 간의 코릴레이션은 0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모형이 어떻게 되냐면은 i는 수선하면 안 하니까 람다 프라임 플러스 D to C가 되겠죠. 그죠? 원래는 가운데 P가 들어가야 되는데 P가 I라고 당분간 가정합시다. I라고 가정하는 것은 뭡니까? 모든 요인 점수들 간의 코릴레이션이 0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나머지 이거 모든 오프 다이고널 다 0이니까 코릴레이션 매트릭스에서. 그죠? 이렇게 가정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 말하면은 다시 돌아가서 여기에서 람다에다가 람다 프라임을 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이걸 하면은 요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게 데이터잖아요. 그죠? 이게 람다 프라임 이게 저기 뭐고 어 저기 뭐고 요인접수 간 코릴레이션이 0이라는 가정하에서 그러면 람다 프라임에다가 뭐 아, 이거 저 요걸 더해주면은 딥시를 더해주면은 이게 시그마하고 같아진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같아질 때는 요 모형이 요 모형이 요걸 완벽하게 이어나는 거 그죠? 조금 벗어날 때도 있겠죠. 그죠? 회귀분석을 생각해 봅시다. 회귀분석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회귀분석으로 하면은 회귀분석은 어떻게 됩니까? 회귀분석은 지금 여기에 가만있어 하나를 요걸 잠시 씁시다. 이걸 씁시다. 그죠? 어, 다 지우다 쓰자. 자, 지금 모형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코베런스 매트릭스는 어떻게 편에서 이렇게 합시다. 코베런스 매트릭스는 람다 프라임 딥시로 할 수 있다라는 게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거는 뭐하고 똑같냐면 y hat은 b0 플러스 b1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말하고 거의 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그러면은 요 y 데이터가 실제 가까우기 위해서는 b0하고 b1을 적당히 조정을 해가지고 적당한 값을 집어넣어가지고 y하고 y 같은 값이 되도록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람다 값을 적당히 집어넣고 여기 있는 사이 값을 적당히 집어넣으면 이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이해됩니까? 그게 실제 내 데이터하고 일치 혹은 굉장히 근접하도록 람다를 찾아내고 사이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 요인 분석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람다를 찾아내고 사이를 찾아내면은 뭡니까? 이 로딩 값이 다 나오고 유니크 베리언스 값이 다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렇게 풀듯이 요 수식을 가지고 우리가 람다하고 딥시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 지금 다 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될 거는 참 이게 예컨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어 이게 데이터랍시다. 이게 데이터랍시다. 그죠? 데이터가 있으면은 요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람다 값하고 딥시 값을 찾아내야 돼. 그죠? 이미 이제 찾아져서 이렇게 보이지만은 이 값이 달라짐에 따라서 이것과 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걸 어떻게 프레딕트 하냐면은 람다 프라임 플러스 딥시를 하면은 이걸 프레딕트 된단 말이에요. y 해처럼 여기 람다고 여기 딥시예요. 람다 프라임 플러스 딥시를 하면은 이게 프레딕트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렇게 하면 이게 완벽하게 지금 프레딕트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0.06으로 바꾸면 이거 좀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좀 5로 바꾸면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세팅을 해야지, 요 값을 어떻게 세팅을 해야지 이 값과 최대로 같은 값이 되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요인 분석에서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다 파라미터예요, 지금. 이게 회계 분석에 보면 이게 다 기울기고 절편이고 뭐 이런 것들이 모두 해당되는 거예요. 요 값을 어떻게 찾아내가지고, 아, 미안해요. 이거 갑자기 또, 이 마우스가 어디 갔냐? 보이죠? 보이죠? 그죠? 어떻게 해서 이 값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모형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해분석 모형이 y 해시 뭐 x 베타 플러스 u가 되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x 베타가 되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코베넌스 스트럭처 모델 요인 분석 모형에서 원 자료는 코베넌스 매트릭스입니다. 됐습니까? 베리언스 코베넌스 매트릭스 원 자료고 원 자료를 람다하고 u를 가지고 프레딕트 한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원래 그런데 이 모형이라는 게 x들 자 x들 간의 코비넌스 매트릭스라는 것은 어,
X들 간의 코비런스 매트릭스라는 것은 이렇게 예측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람다 값하고 P 값하고 딥시 값을 가지고 시그마 X를, 시그마를 프레딕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 목표는 저 시그마를 제일 잘 정확하게 프레딕트 하는 람다 값, P 값, 딥시 값을 찾아내면 돼요. 됐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상 당분간 요거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안 풀려요. 내가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요인들 간에 상관이 없는 경우만 고려합시다. 이해됩니까? 네? 자,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여기 어섬션이라는 것은 제일 처음에 저기 Z의 평균은 또 0이고 U의 평균도 0이고 그죠? 기억납니까? Z의 평균도 0이고 요인점수의 평균도 0이고 유니크 팩터의 평균도 0이고 요것과 요것의 코릴레이션은 코비런스 0이고 요것들 간의 코릴레이션 내지는 코비런스 0이라는 게 가정이었었어요. 그죠? 이게 쭉 나옵니다. 그죠? 쭉 나가지고 이런 가정하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어떻게 푸는지도 바로 보여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 가지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회귀분수는 기울기만 있지만 이게 세 가지 파라미터가 있어. 람다라는 것은 뭡니까? 팩터 로딩 매트릭스입니다. 각 요인이 어브저드 베리어블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지가 람다 매트릭스의 기울기로 들어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람다 매트릭스 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제일 처음에 이그젠플에서 보면은 그 다음에 요것은 뭡니까? 공동 요인에 설명 안 되는 부분, 그죠? 유니크 베리언스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거 사이 형태로 들어가 있어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지금 당분간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했지만은 P라는 것은 뭡니까? 요인들 간의 코릴레이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첫 번째 요인과 두 번째 요인의 코릴레이션, 첫 번째 요인과 세 번째 요인의 코릴레이션. 요 두 개는 요거는 반드시 코릴레이션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당분간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고 가정을 합시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네? 자, 이런 상태에서 이거 그냥 넘어갈게요. 나중에 다시 설명할게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 그림을 두 개를 앞에 붙여놔야 되겠다.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게. 자, 이게 다시 모형을 따릅니다. 그래서 요게 람다에 해당되는 거였죠. 그죠? 이거 우리가 필요한 정보잖아요. 그죠? 이게 람다에 해당되는 거, 요게 D프시에 해당되는 거고, 그죠? 각각 유니크 베리언스가 해당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요것도 간의 코릴레이션, 요거, 이게 1, 0, 0으로 되는 요것들 간의 코베리언스 코릴레이션 매트릭스가 P에 해당되는 거고, 그죠? 여기도 보시다시피 요거는 0이고, 이거는 1, 1이니까 이것은 뭡니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되어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게 모형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걸 자, 이 그림을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합시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할게요. 저, 다음 슬라이드 두 개는 나중에 할게요. 지금 하면 너무 헷갈리니까. 자, 그러면은 얘기를 봅시다. 이걸 보세요. 이걸 다시 쓰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잘 볼게요. 이걸 보면은 어, 여기서 람다 프라임을 하잖아요. 그죠? 람다 프라임을 하면은 지금의 경우에는 여, 여기에다가 여기 0.50 요거만 여기 제일 첫 번째가 0.50이고 0.51이 4구고 0.50이고 0.7이고 요 대각행렬만 지금 람다 곱하기 람다 프라임을 하는 거예요. 대각행렬 하면은 요 대각행렬은 0.50, 0.49, 0.50, 0.72 요 부분만 바뀌고 나머지 부분은 또 똑같아요. 됐습니까? 바꿔 말하면은 내 지금 쓰기가 좀 불편해서 그런데 차라리
차라리. 잠깐만요. 자, 지금 슬라이드도 갖고 있죠. 그러면은, 현재 슬라이드, 그 다음에, 어디고, 슬라이드. 자, 지금 다 보이죠? 지금 새로운 슬라이드 보이죠? 자, 이게 지금 모형이 뭐라 했습니까? 여기 잘라지. 이거는 지금, 자, 이거는 여기에서 예측될 수 있다 그랬죠. 까지 이해됩니까? 람다, 람다 프라임, 아이덴티 매트리스. 그러면은, 람다, 람다 프라임을 하면 여기 람다예요. 이게 생겨요. 곱하면은. 됐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은 베리언스가 1이 돼야 되는데 지금 1이 안 돼 있잖아요. 그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요걸 더해요. 요걸 이쪽을 더하면은 요 부분을 더하면은 이게 다 1이 되죠. 그죠? 1이 되도록 요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원래 람다 람다 프라임을 하면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예? 람다 람다 프라임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원래는 코릴레이션 매트릭스가 111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111 안 되니까 더하기 요걸 해가지고 1이 되도록 0.50이니까 0.50을 넣고 0.49니까 0.51을 넣고 0.50이니까 0.50을 넣고 0.7이니까 0.28을 넣어가지고 두 개를 더해주면은 대각형리는 모두 1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지. 요거는 뭡니까? 요것은 요 부분은 두 개의 코먼 팩트에 설명되는 부분이고 요 네 개는 두 개의 코먼 팩트에 설명되는 부분이고 요거는 코먼 팩트에 설명 안 되는 부분이었죠. 그죠? 기억납니까? 요건 그래서 요걸 커뮤니티는 요건 첫 번째 베리어블의 커뮤니티고 요건 두 번째 베리어블의 커뮤니티고 요거는 세 번째 베리어블의 커뮤니티고 이건 네 번째 베리어블의 커뮤니티 기억납니까? 전체 오브저브드 베리어블 베리어스 중에서 코먼 팩트에 설명되는 부분이었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건 첫 번째 베리어블의 커뮤니티 람다 람다 프라임을 하면은 요거는 첫 번째 베리어블의 커뮤니티 두 번째 베리어블 세 번째 베리어블 네 번째 베리어블 커뮤니티인데 여기 설명 안 되는 분은 유니크 베리언스로 채워놔가지고 1이 되도록 맞춰버렸단 말이에요. 원래 유니크 베리언스를 그렇게 구합니다. 이해됩니까? 그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람다 프라임에 여기에 이 매트릭스잖아요. 그죠? 람다 람다 프라임에 대각 행렬을 쭉 읽으면은 여기에 커뮤니티가 들어가요. 그죠? 1,1에는 첫 번째 커뮤니티, 2,2에는 두 번째 커뮤니티, 3,3에는 세 번째 커뮤니티, 4,4에는 네 번째 커뮤니티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나타내는 것이 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죠? 람다 람다 프라임에 여기에 i번째 ii라는 것은 11, 2, 3, 3, 4, 3입니다. 그죠? 이것들이 각각의 커뮤니티에 되고 이 커뮤니티는 실제로 구하면은 뭡니까? 이렇게 돼요. 실제로 구하는 공식은 뭐 너무나 보시면 당연히 알겠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제일 첫 번째는 이거 곱하기 요걸 이렇게 이게 뭡니까? 자, 중요합니다. 자, 이거 다음에 이게 람다고 람다 프라임은 점 70, 점 10, 뭐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행각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1,1은 이거 곱하기 이렇게 되겠죠. 그죠? 2,2는 이것 곱하기 이것 되고, 그죠? 3,3은 이것 곱하기 이것 될 거고, 4,4는 이것 곱하기 이거 되겠죠. 그죠? 이게, 저기 뭐, 저기 뭐고, 대각행렬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첫 번째 베리블 커뮤니티라는 것은 요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그죠? 두 번째 베리블 커뮤니티는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세 번째 베리블 커뮤니티는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네 번째 베리블 커뮤니티는 이거 팩트 로딩을 제곱해서 다 더해주면은 각각의 베리어블에 대한 커뮤니티가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건 계산해 보면 알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커뮤니티가 계산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집에서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요거는 뭡니까? 요것은 요 두 개의 커뮤니티 제곱합이에요. 됐습니까? 아, 네, 팩트 로딩 값의 제곱합이 곧 커뮤니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게 T가 있다면은, 아이덴티 매트릭스가 아니라면은 P까지 같이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이때까지는 아이덴티 매트릭스 하니까 람다 프라임이 생겼는데 P가 있으면은 결국 할 수 없어요. 람다 P, 람다 프라임을 계산을 해가지고 거기에 1,1, 2,2, 3,3, 4,3 읽어가지고 그것이 각각의 커뮤니티가 됩니다. 이해됩니까? 결국에는 계산해서 그 대가정렬을 읽어야 됩니다. 커뮤니티고 이것은 결국에 1 빼기 유니크 베리언스 하면 커뮤니티 그죠? 두 개를 합치면 1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 염두에 두세요. 어, 요 부분은 내가 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커뮤니티까지는 행구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자, 뭐, 좀 더 합시다. 다 하고, 한 5시 반쯤 돼가, 그냥 계속하고, 5시 반쯤 돼가, 쉬지 말고, 계속해서 5시 반쯤 돼가 마칠게요. 그래야 시간이 비슷하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자, 이게 만약에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편의상 이렇게만 합시다. 자, 지금 이때까지 우리가 지금 분석하는 것은 코베런스 매트릭스입니다. 코베런스 매트릭스는 위셔드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고 위셔드 디스트리뷰션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래서 우리 성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코베런스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한테 훨씬 더 자연스러운 거는 상관계수 행렬이에요. 그죠? 코베런스 행렬보다는 상관계수 행렬이 훨씬 더 해석하기 쉽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써가지고 분석을 하느냐 하면은 코릴레이션은 어떻습니까? 코베리언스에다가 베리언스를 루트를 세워가지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각각 나누잖아요. 그죠? 코베리언스에다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두 개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나눈 것이 코릴레이션에 해당되게끔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것까지는 알고 있죠. 그죠? 특히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하면 결국 베리언스의 루트를 세운 거예요. 그러면 잘 보시다시피 코비리언스도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두 개의 스태티스틱,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을 다시 나누니까 엄청나게 복잡한 저기 뭐고 분포를 형성하게끔 됩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 코릴레이션 분포 모릅니다. 코릴레이션 분포를 모릅니다. 그래서 코릴레이션 자체를 분석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능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코비리언스를 가지고 분석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코릴레이션을 갖고 이야기하는 게 더 편하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지금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코릴레이션을 잘 생각해 봅시다. 코릴레이션은 뭐냐 하면은 베리언스가 1인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베리어블의 베리언스가 1인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베리언스가 모두 1이기 때문에 가운데는 모두 다 대각이 1이 들어가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코릴레이션이 코베리언스가 들어가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코베리언스를 각각의 표준편처로 나누면은 코릴레이션이 되잖아요. 그죠? 맞죠? 코베리언스를 각각의 표준편처로 나누는데 지금 내가 어떻게 세팅했었어요? 각각의 베리언스를 물론 1로 세팅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은 나누면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베리언스가 1인 경우에는 코릴레이션하고 코베리언스하고 같아집니다. 베리언스가 1인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곧 코릴레이션 매트릭스예요. 왜냐하면은 코베리언스를 각각의 표준편처로 나눈 게 코릴레이션인데 코베리언스를 1로 나눴다는 것은 그냥 똑같잖아요. 1, 2를 나누는 말 똑같잖아요. 그래서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베리언스가 1인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까지 문제 없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면은 그냥 이거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합시다. 예. 자, 이게 지금 원래 코베런스 매트릭스에서 이렇게 하면은 각각 저기 뭐고 각각 코릴레이션이 생기죠. 그죠?
여기에다 각각의 표준 편차 나눈 거잖아요, 지금. 원래 설명했었죠. 요거는 X1과 X2의 코베런스라고 설명했었죠. 그죠? 1, 2는.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은 X1과 X1의 코베런스라고 설명했었죠. 그죠? 이거 우리 약속했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베리언스가 되는 거고. 그래서 1과 2의 코베리언스를 1과 1의 베리언스의 루트를 세운 거. 이게 표준 편차잖아요. 그죠? 2와 2의 베리언스의 루트를 세운 거. 이게 2의 표준 편차잖아요. 각각의 코베리언스를 표준 편차로 나눈 게 이게 코릴레이션이죠. 그죠? 이게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나타내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죠?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걸 잘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한 가지 이걸 외워놓으면 편한데요. 내가 여기에 제일 첫 번째에 이런 매트릭스를 하나 만들어요. 모두 저기 뭐고 어, 잠깐만요. 내가 이거 오늘 또 마우스가 보이지가 않는데 잠깐만요. 내가 슬라이드 하나 갖고 갈게요. 아, 자, 자, 이런 매트릭스를 하나 내가 만들게요. 자, 이거는 첫 번째 변수의 표준 편차 분의 1. 됐습니까? 뭘 하는데 첫 번째 변수의 표준 편차는 이게 첫 번째 변수의 베리언스죠. 그죠? 맞습니까? 1과 1의 베리언스에다가 루트를 세우면 이 표준 편차가 되죠? 이해됩니까? 분의 1. 그 다음에 이거는 두 번째 베리어블의 표준 편차, 표준 편차분의 1. 이해됩니까? 쭉 해가지고 여기가 n번째 베리어블의 표준 편차분의 p번째 베리어블의 표준 편차분의 1. 이런 이거 나머지 0으로 채워진 이런 대각행렬을 만든단 말이에요. 자,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표준 편차를 쫙 구해가지고 분의 1 해가지고 매트릭스를 하나 만들어요. 자, 그래가지고 요걸 뭐라 그랬냐면 이게 앞에 뭐라 그랬지? 이게 어,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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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냥 D라는 매트릭스를 합시다. D라는 매트릭스. D 스타를 합시다. 자, 그러면은 요 D 스타를 어떤 매트릭스 앞에 대각행렬을 앞에 곱하면은요. 지금 할 말 잘 듣고 하나 외워놓으세요. 이걸 앞에 곱하면 여기 있는 데다가 요 줄에는 요걸 곱하고 두 번째 줄에는 이걸 곱하고 세 번째 줄에는 이걸 곱하고 P번째 줄을 이렇게 곱하는 거와 똑같은 오퍼레이션입니다. 됐습니까? 대각행렬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대각행렬을 앞에 곱한단 말이에요. 요거 앞에. 자, 여기 있거나. 요 대각형이 있으면 요 앞에 하나 곱한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아까처럼. 그러면 제일 첫 번째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그마 원분의 1부터 시그마 pp분의 루트 3 이렇게 되어 있죠. 기억납니까? 그걸 앞에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다가 모두 다 요게는 요걸 다 곱하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 줄에는 그 다음 걸 다 곱하고 요 세 번째 줄에는 세 번째 걸 곱하고 P번째 줄에는 이걸 다 이렇게 곱하는 오퍼레이션이에요. 이해됩니까? 조작입니다. 실제 해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럼 요걸 뒤에 곱하잖아요. 그죠? 이거 뒤에 곱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뒤에 곱하면은 여기 쭉 있어요. 여기는 요걸 갖다가 제일 첫 번째 칼럼에 곱하고 요거는 두 번째 칼럼에 곱하고 요거는 저게 뭐고 P번째 칼럼에 곱하는 조작이에요. 이해됩니까? 대각행렬을 해가지고 앞에 곱하면은 이렇게 뭡니까? 옆으로 이렇게 쭉 곱하는 거고 뒤에 곱하면은 이렇게 곱한단 말이에요. 집에서 천천히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앞에 한번 곱하고 뒤에 곱했단 말이에요. 그죠? 아까 그걸 갖다가 다이아gonal 엘리먼트에게 2분의 1승을 한 거. 그러면은 요게 지금 앞에 첫 번째 곱해줬고 두 번째 줄을 곱해줬고 P번째 줄을 곱해줬죠. 그죠? 그 다음에 뒤에 곱했기 때문에 1을 곱해주고 2를 곱해주고 P를 곱해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요 D 시그마 2분의 1승을 앞에 곱하고 뒤에 곱하면 이게 자연식으로 코레이션 매트릭스로 바뀌어버리게 되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는 별게 아니고 내가 지금 코베니스 매트릭스를 갖고 있는데 코리레이션 매트릭스로 바꾸고 싶으면은
지금 뭐 대각행렬에 표준 편차분 1이라는 걸 쭉 채워놔가지고 그걸 앞에 한번 곱하고 뒤에 한번 곱하면 이거는 코비넌스 매트릭스가 콜리션 매트릭스 바꿔준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코릴레이션 매트릭스 로우라 그럽시다. 이거 P가 아니고 로우입니다. 우리 기억납니까? 이거 소문자로는 이거예요. 우리 코릴레이션은 이거 로우는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대문자는 P자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건 로우입니다. 코릴레이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코릴레이션으로 된단 말이에요. 시그마는 베리언스는 보통 시그마를 쓰고 상관계수는 로우라고 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저기 뭐고 시그마 로 이렇게 썼잖아요. 유니베레트 경우에. 그죠? 멀티베레트 경우에는 시그마 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렇게 쓰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에는 이게 상관계수 매트릭스는 앞에 곱하고 뒤에 곱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요인 분석 모형은 시그마에 대한 모형이었잖아요. 그죠? 로에 대한 모형이 아니고 그러니까 시그마는 약간 이렇게 돼 있었죠. 기억납니까? 그죠? 근데 여기에다가 D를 곱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걸 다시 이걸 쓰면은 앞에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걸 다시 곱하면은 D의 마이너스 2분의 1에 람, 람다 P, 람다 프라임. 지금 이쪽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D에 시그마의 마이너스 2분의 1성 더하기 뭐 두 번째 통. 자,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뒤에도 쓰면은 굳이 쓰면은 D 시그마의 마이너스 2분의 1에 D의 C에 D의 시그마의 마이너스 2분의 1성. 별거 없어요. 이거 그냥 전개시킨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복잡했는데 요걸 갖다가 다시 람다로 보면 이거 람다 프라임 되잖아요. 그죠? 새로운 람다를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요걸 람다 프라임, 람다 스타로 정의하면은 결국에는 이것은 이렇게 변해끔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코릴레이션 구조를 바꾼다 하더라도 람다만 스케일링만 새롭게 해주면 되기 때문에 모형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코릴레이션에서도 우리가 이 요인분석 구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까지만 하고 뭐 대충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요인분석의 경우에 코릴레이션을 사용해도 되고 코베리언스를 사용해도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코릴레이션 사용하는 경우 코베리언스 상관없습니다. 코릴레이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람다 프라임 플러스 딥시 이해됩니까? 시그마 대신에 P를 쓴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로우라 쓴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로우라는 것은 베리언스가 1인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예요. 굳이 원하면 시그마를 써도 됩니다. 걔네는 이걸 써가지고 헷갈리게 만듭니다. 어쨌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요거는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는 우리가 지금 데이터에 코릴레이션 매트릭스에 있는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주어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찾아내야 될 그 람다하고 딥시만 찾아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어떻게 찾아내느냐? 지금 어떻게 찾아내는지를 하는 거.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가장 옛날에 했던 방법은 요 딥시를 왼쪽으로 이항시켜요. 그럼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이건 문제 될 거 없잖아요. 이항시키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요거는 이렇게 자 D에다 저 뭐고 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혹은 코릴레이션 매트릭스에다가 유니크 베리언스를 빼면은 딥시를 빼면은 람다 프라임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람다 프라임은 시메트릭 매트릭스죠. 그죠? 시메트릭 매트릭스잖아요. 람다 프라임 시메트릭 매트릭스인데 시메트릭 매트릭스는 이건 다 시메트릭 매트릭스예요. 그죠? 다 저기 뭐고 1과 2의 값하고 2와 1의 값이 다 같은 우리 코베리언스 이런 걸 코베리언스 코릴레이션을 가르치기 때문에 다루기 때문에 이건 다 시메트릭 매트릭스. 그러면 이걸 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시메트릭 매트릭스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가 스펙트럴 디컴포지션이었어요. 그죠? 이 시메트릭 매트릭스가 아닌 경우에는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해가지고 U, D, V 프라임으로 이렇게 쪼갤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시메트릭 매트릭에서는 U, D, U 프라임으로 쪼갤 수 있다는 게 우리가 첫째 시간인가 둘째 시간에 우리가 수학 정리하면서 했었죠. 그죠? 스펙트럴 디컴포지션. 그죠? 그러면은 어떤 매트릭스가 이렇게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U하고 D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다음에 람다를 이렇게 요 D를 반으로 쪼개가지고 요거는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D의 2분의 1성, D의 2분의 1성 U 프라임. 지금 이게 D가 시메트릭 매트릭이기 때문에 트랜스포즈를 하나 안 하나 똑같습니다.
대각 연결에만 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트랜스포즈 한다고 해서 변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걸 선택을 하면 된다. 그럼 남자 구했잖아요, 지금. 이해됩니까? 일단 뭡니까? 요걸 이항시키면 요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요 값이 있으면 요걸 갖다가, 그죠? 요거 저 P는 내가 알고 있는 값, 로는 내가 알고 있는 값이고 로에다가 유니크 베리언스를 빼가지고 그럼 어떤 값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매트릭스 생길까? 요 매트릭스를 스펙트럴 디컴포지션 하면은 U하고 D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요 D가 나오면은 U하고 D의 2분의 1승을 람다로 삼으면 된다. 그래서 람다를 구한단 말이에요. 람다를 구하면은 요거는 정해져 있으니까 람다를 구하면은 여기 넣으면은 지금 딥시도 구해지죠, 그죠? 딥시는 로 빼기 람다 프라임 하면은 딥시가 구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문제는 뭐냐면은 이걸 알고 있으면 빼는데 이걸 알고 있으면 빼는데 알지 못하면 못 빼는 거죠. 그죠? 빼기만 뺄 수만 있다면 만약 이것만 지금 뭐고 유니크 베리언스만 알 수 있다면은 아주 쉽게 람다를 구할 수 있어요. 람다를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에요. 람다와 딥시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이걸 저기 뭐고 알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적당히 어떤 방법을 써가지고 딥시가 뭘 것 같아라고 에스티메이트를 하고 여기 집어넣어가지고 제일 처음에 람다를 요 스펙트럴 디컴포지션을 해가지고 람다를 구하게끔 됩니다. 자, 이해됩니까? 대충 아이디어 이해되세요? 자, 이게 제일 처음에 우리가 했던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잠깐만요. 네, 조금만 더 합시다. 네. 제일 처음에 우리가 했던 방법인데 자,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가 첫 번째 축, 두 번째 축, P개의 베리블이 있으면은 P개의 축이 생겼잖아요. 그죠? 람다도 P개의 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요인을 두 개를 하겠다 그러면은 아이겐밸류가 제일 높은 두 개의 줄만 가지고 람다를 구성하면 되고, 그죠? 내가 요인을 세 개를 하겠다 그러면은 아이겐밸류가 제일 큰 람다를 저기 뭐고 람다 값을 세 개를 가지고 하면 되고 네 개를 가지고 해서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걸 다시 또 할게요.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게 문제잖아요. 자, 이게 지금 이게 그죠? 기억납니까? 여기서 D를 갖다가 이항시켜 가지고 로에서 딥C를 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이제 뭐 람다 프라임으로 이렇게 되고 이걸 갖다가 다시 U D U 프라임으로 이렇게 다시 이제 써서 문제를 풀게 되는데 만약에 실제 요인이 두 개라면은 2차원으로 다 설명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이겐밸류가 첫 번째 아이겐밸류하고 두 번째 아이겐밸류만 빼고 나머지는 다 0이란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완전히 두 개에서 설명되면 만약 세 개의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아이겐밸류, 두 번째 아이겐밸류, 세 번째 아이겐밸류 만 남고 나머지는 다 0이라는 아이겐밸류를 가진단 말이에요. 다른 축에 설명되는 게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구성되게끔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근데 실제로는 완전히 뭐 두 차원, 세 차원으로 깨끗하게 우리가 저기 뭐 쪼개질 수 없으니까 아이겐밸류 보면 제일 첫 번째 축 아이겐밸류는 근데 100이고 두 번째 축 아이겐밸류 10이고 두 번째 축 아이겐밸류는 8이고 세 번째 축 아이겐밸류는 5고 네 번째 축 아이겐밸류는 0.5다. 이렇게 되면 세 번째 차원으로 가서 설명이 확 줄어드는지를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게 세 개의 축이 상당한 양을 설명하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보통 요인이 수는 내가 정하는 거니까 두 개일 때는 두 개만 사용하고 세 개일 때는 세 개만 사용해가지고 풀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잘못된 이게 람다를 계산해 람다입니다. 미안한데 L이 됐네. 람다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유니티 베리언스를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지 람다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아까 로나 시그마가 주어져 있으면은 로나 시그마가 주어져 있으면은 지금 뭐 시그마를 합시다. 로를 합시다. 로가 주어져 있으면은 이걸 빼기만 로가 주어져 있으면 이걸 빼기만 하면은 뺄 수만 있으면은
뺄 수만 있으면은 요 값만 주어지면 우리가 스펙트럴 디컴포지션 해가지고 람다를 바로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럼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람다 값이. 그죠? 그래서 저기 뭐 첫 번째 아이겐벨, 두 번째 아이겐벨 이런 것만 아이겐벨, 아이겐벡터 사용하면 바로 나오는데 우리가 이걸 모르잖아요. 그죠? 이걸 알면은 풀 수 있는데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갖다가 요 유니크 베리언스잖아요. 이게 그죠? 이걸 커뮤니티 프로그램. 람다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나 유니크 베리언스 둘 중에 하나는 알아야 돼요. 1 빼기 커뮤니티 하면 유니크 베리언스 되고 1 빼기 유니크 베리언스 하면 커뮤니티가 되니까 이거 뭐둘 중에 하나를 알면 다른 걸 알 수가 있는데 일단 둘 중에 하나는 알아야 돼요. 그죠? 근데 이걸 몰라요, 실제. 이걸 갖다서 커뮤니티 프로그램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어. 이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옛날에 아주 옛날에는 1940년대, 1950년대는 어떻게 했느냐면은 어떻게든 요 커뮤니티를 추정을 해요. 커뮤니티를 추정하면 유니크 베리언스 추정할 수 있는 이건 어떻게 되면 결국 커뮤니티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요인 점수를 가지고 x를 프레딕트 했을 때 R 스퀘어가 커뮤니티죠. 그죠? 요인 점수들이 어브저브드 베리어블을 얼마만큼 설명할 수 있는지가 커뮤니티잖아요. 기억납니까? 그죠? 얼마만큼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거 멀티플 코릴레이션이 그죠? D를 가지고 X를 프레딕트 했을 때 이거 R 제곱, 로 제곱에 해당되는 것이 이게 커뮤니티, 이 커뮤니티 값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는 지금 구할 수가 없는 게 이 D 값을 모른단 말이에요. 요인 점수 값을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못 구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구트만이라는 사람이 구트만이라는 사이코메트리신이 뭘 증명했냐면은 이게 요것과 요 등식이 적는 요거는 적어도 이 값보다는 크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요. 이 값이라는 뭡니까? 요거는 지금 i번째 이거 뭡니까? 지금 i번째 커뮤니티를 구할 때 i를 제외하고 나머지 베리어블을 가지고 지금 관찰된 녀석입니다. i를 제외하고 나머지 베리어블을 가지고 i를 프리딕트하는 회귀분석 모형에서 R 스퀘어 됐습니까? 이건 구할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실제 데이터가 있으니까 지금 뭐 PK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i번째 커뮤니티 어떻게 추정을 하느냐면은 i를 제외하고 나머지 베리어블을 가지고 i를 프리딕트하는 회귀분석 모형을 만들고 그거의 R 스퀘어, R 제곱, 로 제곱을 갖다가 가지고 커뮤니티를 추정을 해요. 이해됩니까? 근데 실제는 이 커뮤니티는 진짜 커뮤니티는 아니고 요 관계에 있는 커뮤니티보다는 조금 작은 값이에요. 그죠? 그죠? 그렇게 요 식에 의해서 요걸 갖다가 커뮤니티로 삼아서 커뮤니티 삼아서 1 빼기 커뮤니티 하면 이렇게 되는 수가 되니까 이걸 계산을 해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문제를 풀게끔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죠? 이건 아주 초창기 형태입니다. 그러다가, 어, 그러다가 이 말로써 할게요, 이거는. 그러다가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걸 보고 얘기합시다. 뒤에 걸.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내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은, 어, 제일 처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커뮤니티를 하자. 그러면은, 1 빼기 유니크 브레인드 커뮤니티니까 요걸 구했어요. 그죠? 이걸 구해가지고 지금 뭐고 람다를 이걸 구하면 람다가 나오잖아요. 스펙트럴 디컴포지션 하면은 그죠? 근데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은 지금 이런 특징이 있잖아요. 자, 요 형태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 원래 요인분석 모형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잘 보세요. 이걸 알면은 지금 이게 지금 구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구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것까지 알아지죠. 그죠? 지금 람다를 방금 요 두 개를 안다고 생각하고 람다를 구했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 이 딥시는 진짜 딥시는 아니고 이걸 가지고 일단 구해가지고 람다를 구했단 말이에요. 람다를 구해가지고 여기에 플러그인 하면은 이 값이 다시 생기죠. 로우는 원래 데이터는 그대로 있는 거고 금방 내가 방금 람다를 구했잖아요. 이러니까 그러니까 요걸 빼면 여기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요 딥시는 내가 제일 첫 번째 하는 딥시가 조금 다르겠죠. 요거랑 좀 다르겠죠. 그죠? 이해됩니까? 그죠? 좀 다르지만 하여튼 비슷한 이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그래서 제일 처음 뭐냐면은, 제일 처음에 요걸 가지고 여기서 람다를 구해요. 람다를 구하니까 이게 다시 이게
DFC를 다시 구할 수 있어요. 새로운 DFC를 구할 수 있고, 새로운 DFC를 구할 수 있으면 다시 람다를 또 구할 수 있어요. 또 람다를 다시 구할 수 있으면 새로운 또 DFC를 구할 수 있어요. 해가지고 계속 번갈아 가면서 람다를 구하면은 람다가 결정되면은 딥시가 결정되니까 딥시를 결정하고 딥시가 결정되면 다시 이걸 갖다가 원래 데이터에서 딥시를 빼면은 람다가 또 계산될 수 있으니까 또 람다를 구하고 또 람다를 또 새로운 람다를 구하면은 딥시가 또 바뀌고 해가지고 계속 뺑뺑뺑뺑뺑 돌면서 람다 구하고 딥시 구하고 람다 구하고 딥시 구하고 이 절차를 반복하면서 언제까지 하냐면은 더 이상 두 개지 값이 변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 이 짓을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어느 두 값도 변하지 않은 안정된 상태에 오면은 이게 람다가 얼마고 딥시 값이 얼마다라고 계산하는 것이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이해됩니까? 대충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시겠죠? 저기 뒷부분에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뭐 중요한 게 없고 여기 중요한 거. 이걸 갖다가 프린시플 팩터 메소드라고 합니다. 프린시플 팩터 메소드라고 하는데 자, 이게 프린시플 팩터 메소드 금방처럼 다시 이야기합니다. 딥시를 아까 말하는 고트만이 말하는 이 방식대로 일단 구해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이걸로 구하고 일단 딥시가 구해지면 람다가 구해지고 람다가 구해지면 딥시가 구해지고 딥시가 구해지면 람다가 구해지고 하니까 계속 이 절차를 딥시 구하고 람다 구하고 람다 구하고 다시 딥시 구하고 계속 반복해가지고 언제까지 하느냐 하면은 더 이상 안 변할 때까지 구해가지고 안 변할 때 이 두 값을 이제 진짜 뭐 에스티메이트로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됩니까? 그죠? 요새는 아무도 이렇게 안 구합니다. 아무도 안 구합니다. 근데 요새 더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구할 필요가 없는데 옛날에는 제일 처음에 사용했던 방법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게 상당히 구트만의 방식이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구트만의 방식으로 유니크 베리언스를 초기치를 주고 유니크 베리언스 커뮤니티에 대한 초기치를 주고 이 초기치에 근거해가지고 계속 이투레이션 해가지고 반복해가지고 솔루션을 구했다라는 것이 옛날 논문에 보면은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됐습니까? 구트만 방식으로 이니셜 커뮤니티를 구하고 이 이니셜 커뮤니티를 가지고 이 이니셜 커뮤니티에 근거해가지고 뭡니까 이 요인분석 솔루션을 찾아냈다. 근데 지금 이해되죠, 그죠? 옛날에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새 아무도 사용 안 합니다. 아무도 사용 안 하는데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21세기에도 21세기에도 논문을 보면은 잘 모르니까 이게 기법을 잘 모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선배가 쓴 논문을 그대로 뺏겨요. 결과는 아니고 이제 그 앞에 뭐 절차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뺏기고 그걸 뺏기다 보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아무도 안 쓰는 이 표현이 아직까지도 나와요. 논문 보면.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좀 이따 다른 방법을 쓸 거예요. 예? 내가 왜 굳이 설명을 하지? 근데 아이디어는 이해하시겠죠. 그죠? 이런 아이디어를 알아놓는 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새 많이 쓰는 거는 이런 방법이에요. 결국에는 결국엔 잘 보세요.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알고 싶은 거는 람다라는 게 있고, P라는 게 있고, 딥시라는 세 가지 여기 매트릭스 안에 들어가는 모든 숫자를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죠? 람다 값을 다 찾아내고, 여기에 대한, 이거 람다 값이라는 로딩 값, 즉, 요인이 각각의 오브저버드 베리어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람다 값을 다 찾아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요인들 간의 코릴레이션을 다 찾아내고, 그 다음에 유니크 베리언스가 얼마인지를 다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지금 요인분석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죠? 그건 동의하죠. 그죠? 이걸 다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결국 이제 매트릭스 행정은 람다를 찾아내고 P를 찾아내고 딥시를 찾아내는 것이 요인분석 문제를 푸는 거예요.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근데 당분간 미안하지만은 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걸 가지고 람다 값하고 P 값하고 람다 프라임 값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은 이 값이 생기겠죠. 그죠?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뭐 이거 공치 집어넣으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이 소위 말하는 Y해가 같은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뭐 B0, B1, B2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 들어가고 회귀 분석에서 Y해가 같은 것이 시그마 햇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요 시그마 햇은 뭐에 따라 다르죠? 여기에 있는 들어가는 값들에 따라서 요 시그마 햇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값이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시그마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0.5로 할 때고 이걸 0.1로 했을 때 요 값은 달라질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죠? 근데 측정해야 될 에스티메이트드 파라미터는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뭐 잔뜩 람다가 있고 잔뜩 p가 있고 그다음에 사이가 잔뜩 있는데 어쨌든 이 세 개를 가지고 람다 프라임을 만들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계산해가지고 하면 어떤 값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게. 이거 시그마 해시라 그럽시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건 회귀 분석에서 y 해가 같은 개념입니다. 이해 되세요? 요걸 이해를 해야지 다음에 저기 뭐고 다음에 우리가 저기 뭐 기법들이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걸 갖다 일일로 쭉 나열하면 이게 되겠죠. 그죠? 그 람다들 쫙 일일로 다 나열하면 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려울 거 없어요. 다 나열한 거면 이게 쭉 굉장히 많은 여기 뭡니까? M 곱하기 P개의 파라미터가 있을 거고, 그죠? M 곱하기 P개의 파라미터가 있을 거고, 요거는 2분의 m 플러스 1개의 파라미터가 있을 거고, 이건 시메트릭이기 때문에 m by m 파라미터가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p개의 파라미터가 있을 거고. 이해됩니까? 이걸 다, 요 파라미터를 가지고 뭘 예측해야 됩니까? 이걸 예측해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죠? 우리가 저기 x들하고 기울기를 가지고 y 해설 예측하듯이 우리는 이 값들을 가지고 저기 이 값들을 가지고 시그마를 해설 예측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죠? 예측해가지고 값 나오는 게 이게 하나의 숫자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라, 나올 거란 말이에요. P 매트릭스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아이디어는 간단해요. 아이디어는 이게 진짜 보세요. 이게 원래 내가 갖고 있는 샘플 저기 뭐고 코베런스 매트릭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샘플에 코베런스 매트릭스 있을 거고 금방 요 적당한 값 이런 값들을 가지고 계산했던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남다 시그마 해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어떻게 계산했다고요? 람다 p 람다 프라임 플러스 딥시를 가지고 집어넣어 가지고 이걸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죠? 이해됩니까? 우리가 회계분석에서 원래 y고 y 해시 있었지. 그리고 원래 데이터 s가 있고 원래 데이터 s가 있고 모형에서 예측되는 모형이 저기 뭐 람다가 p하고 예측되는 시그마 해시 있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시그마에서 뭐의 함수냐면은 세타의 함수예요. 세타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세타로 할게요. 됐습니까? 되게 많은 것들 있잖아요. 그죠? 이 모든 것들을 세트를 그러면 결국에는 요것과 요것의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요것과 거의 유사하도록 내가 모형이 예측하는 시그마 해시 실제 데이터하고 유사하게 되도록 내가 또 뭘 잘못했나? 어, 유사하게 되도록 이것과 이것이 유사하게 되도록 람다 값하고 phi 값하고 딥시 값을 찾아내는 것이 솔루션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결국에는 이것과 이것의 차이를 이것과 이것의 차이를 최소한 그래서 최소 제곱법의 경우에는 최소 제곱법의 경우는 이것과 이것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세타 값, 즉 람다 사이를 찾아내는 것이 솔루션 방법입니다. 이해됩니까? 이것은 뭐와 똑같아요? y하고 y 해서의 제곱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베타를 찾아냈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여기서는 S하고 실제 내가 관찰한 요 데이터하고 내 관찰 데이터하고 모형이 예측하는 시감을 해서 요 데이터 모형의 예측은 뭐야 이거? 모형이 예측하는 시감을 해서 데이터 요 차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모든 파라미터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회계 분석에서 솔루션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개념만 알고 있으면 실제로 어떻게 찾아내는지는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알아서 하는 거지 여기 있는 사람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결국 y와 y해서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방식 찾아내듯이 이거는 s하고 시감의 해서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이 저기 뭐 회계 분석의 솔루션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오늘 참 이게 여러 가지로 내가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몰라. 슬라이드 쇼. 현재 슬라이드. 자, 잘 보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차이를 디파인하는 몇 가지 함수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함수가
리스트 스퀘어 함수입니다. 리스트 스퀘어 함수는 이미 우리 회계 분석에서 했잖아요. 그죠? 회계 분석에서 어떻게 y햇을 찾느냐면 y 마이너스 y햇의 제곱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y햇을 찾아내는 것이 리스트 스퀘어 방식이었었어요. 회계 분석에서. 이해됩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S에 여러 가지 엘리멘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 S가 실제 데이터예요. 이건 시그마 해서 내가 모형이 프리딕트하는 숫자 이거죠. 요거 빼기 요거의 제곱당, 요거 빼기 요거의 제곱당, 요거 빼기 요거의 제곱 해가지고 다 더해가지고 한 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각각 S에다가 시그마 해서 IJ를 다 빼서 제곱해서 다 더해가지고 한 것이 요 전체 리스트 스퀘어 값이고, 요것을 미니마이즈 하는 시그마 헷, 즉 시그마 헷을 찾아내는 것이 이것이 리스트 스퀘어 방식입니다. 이해됩니까? 이거는 우리 회계 분석하는 거 똑같습니다. 엘리멘트 바이 엘리멘트 차이의 제곱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찾아내는 거예요. 자, 이걸 갖다가, 자, 몇 가지 여기서 이름으로 ordinary risk care 방식이라 하기도 하고, unweighted risk care 방식이라 합니다. 웨이트가 줄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 문헌에서 ULS라든지 OLS라는 용어를 쓰면은, 이거 별거 아닙니다. 그냥 리스크 방식인데, 웨이트를 주지 않는, 리스크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이 사실은 요인분석 맥락 속에서는 요 리스크의 방식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의해서 1966년도에 제안됐는데, 이 사람은 이것은 미니멈이라는 게 아시겠죠? 미니마이즈 시키는데 이것을 리지디오를 미니마이즈 시킨다고 해서 미니스라는 이름으로 가끔 나옵니다. 미니스도 OLS 방법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름이니까 외우면 됩니다. 어쨌든 이것은 뭡니까? 리지디얼 썸 오브 스퀘어를 미니마이즈 하는 방식으로 람다 요거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죠? 요거는 결국 이렇게 표현될 수 있죠. 그죠? 맞습니까? 람다 프라임 플러스 딥C로 표현될 수 있고, 당분간 P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고 생각합시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사실 P까지 집어넣으면 안 풀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요걸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컴퓨터가 찾아줘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해되세요? 자, 어떻게 찾아주느냐? 자, 어떻게 찾아주느냐? 보통은 보통은 이걸 갖다가 파라미터에 대해서 미분해가 0으로 놓고 이렇게 풀면 되는데, 그 솔루션이 존재 안 합니다. 그래서 좀 무식하게 찾아요, 이 솔루션을. 잠깐만요. 어떻게 찾느냐 하면은, 지금 찾아야 될 게 많아요. 람다도 찾아야 되고, 사이도 찾아야 되고, 되게 찾아야 될 게 많잖아요. 그죠? 람다가 한 개가 아니잖아요. 람다 11, 람다 1, 2, 뭐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예, 근데 아주 간단한 경우, 지금 람다 11, 람다 1, 2부터 사이, 1, 1, 사이, 2, 2, 뭐 되게 많은 파라미터를 다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면, 우선 람다 11에, 근데 람다 11에 0.5를 집어넣어요. 그럼 람다 1, 2에 0.7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 숫자를 집어넣는다 합시다. 그럼 어쨌든 아무 숫자를 집어넣더라도 시그마 해선 계산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집어넣기만 하면 나오니까 람다 프라임 플러스 딥시 하면은 시그마 해서 나오니까 어떤 값이라도 집어넣으면 람다 해시 나오잖아요. 그죠? 아무런 값을 집어넣어 가지고 요걸 만들면은 요 차이가 크겠죠. 그죠? 제일 처음에 이해됩니까? 제일 처음에 여기 이렇게 많은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걸 막 랜덤하게 아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람다하고 사이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걸 형성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걸 어떻게 만드냐면 람다 프라임 딥스를 집어넣으면 람다에 내가 특정 값을 집어넣어 가지고 만들어내면은, 이걸 하면은 이걸 집어넣으면은 어떤 값이 생길 거고, 요 값하고 실제 데이터하고 차이를 우리가 차이 제곱하고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구하면은 제일 처음에는 이 차이가 굉장히 클 거예요. 내가 아무런 람다 값이나 다 집어넣었으니까. 일단 거기가 시작점이에요. 시작점에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원래 람다1에 0.5를 집어넣는데 람다1을 조금 적어지게 0.6을 0.51을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되는지, 원래 지금 람다
시그마 프라임이 있잖아요. 그죠? 시그마 프라임이 있고 이것이 계산돼 있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계산돼 있는데 람다 프라임을 조금 증가시키면은 요 차이가 줄어드는지 요 차이를 다시 계산했죠. 원래 0.5라는 람다 대신에 0.6이라는 람다를 내가 집어넣어 가지고 다시 시그마 해석을 구하고 그다음에 데이터와의 차이를 구하면 차이까지 구해지겠죠. 그죠? 그러면은 내가 람다를 조금 변화시켰을 때 차이가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줄어들면 이건 좋은 거예요. 차이가 줄어들면 아 내가 이 값을 조금 람다 값을 조금 바꾸니까 내 모양이 데이터에 더 근접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차이 값이 늘어나면은 람다 값을 조금 바꿨으니까 지금 뭐 모양이 뭐 남자값은 조금 증가하니까 차이가 더 증가했다는 것은 그쪽 방향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데이터를 더 잘 예측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모든 아주 저기 뭐 하이 디멘전al 공간에서 람다 값, t 값을 조금씩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점차 S가 시그마 해시 S하고 가까워지는 쪽으로 조금씩 람다를 변화시켜 가지고 어느 순간에 계속해서 지금 요 데이터 모형의 차이를 최소 지금 작게 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가다 보면은 어느 시점에선가는 더 이상 람다를 조금 0.8에 도착했다. 그러면은 0.8에서 조금 느리더라도 모형이 데이터를 더 잘 설명 못하고 염성에 조금 줄이더라도 데이터를 더 잘 설명 못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럼 이때가 제일 좋은 지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스탑을 하게끔 됩니다. 이해됩니까? 어떻게 하냐. 그래서 무식하게 이런 거 있잖아. 조금 다르게 설명해 볼까요? 해결 분식으로 설명합시다. 해결 분식으로 설명을 하면은 지금 심플 리그레이션에서 y는 a 플러스 bx라는 모형이 있다고 합시다. 됐습니까? 이걸 구하시죠. 이게 우리가 이게 미분해서 0으로 구하면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면 제일 처음에 절편을 밀어놓고 기울기를 3으로 놓고 이렇게 하면 y 해시 하나 생기겠죠. 아무렇게나 집어넣은 거예요. A하고 B가.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아무렇게나 집어넣으면은 Y하고 Y에서의 제곱합을 구하면은 별로 좋은 결과가 안 나올 거예요. 그죠? 절편과 기울기를 내가 랜덤하게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Y에서는 계산되잖아요. 여기에 값을 집어넣으면은.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냐면은 이 2를 조금 더 증가시킨다면 2.1로 만든단 말이에요. 2.1로 만들면은 Y시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이 새로운 y 해을 가지고 다시 y-y 해서 제곱합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제곱합이 좀 줄어들더라. 오차의 차이가 줄어들더라. 그러면은 내가 잘 내린 거죠. 2에서 2.1로 내렸더만은 훨씬 뭐 데이터 더 잘 설명하잖아요. 그죠? 아, 그럼 2.1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또 2.1에서 또 2.2로 또 조금 내려봤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조금 내려봤더니만 또 이 차이가 또 줄어들다가 또 2.2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조금 느려 2.3으로 가면 또 줄어들더라. 2.4로 가고 2.5로 가고 쭉 가다 보니까 3까지 갔어요. 3까지 갈 때 계속해서 지금 오차가 줄어들었었어요. 그런데 3.1이 되니까 다시 증가하더라. 그러면은 3.1보다 더, 3보다 더 커지면 좋은 게 아니죠. 그죠? 이해 됩니까? 그래서 그 순간 다 스탑하는 거예요. 그래서 3으로 하겠다. 절편을 3으로 하겠다. 마찬가지로 기울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금씩 변화시키면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겠죠. 언제 가장 좋은, 언제 데이터 제일 잘 설명할 수 있는지. 이해됩니까?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 파라미터가 많은데 파라미터 조금씩 변화시켰을 때 이 새로운 모형, 시그마 해시, S하고 가까워지는지 가까워지지 않는지를 계속해서 체크를 해가지고 가까워지면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가까워지지 않으면 저기 그 방향 움직이지 않고 반대 방향 움직이고 계속 찾아 나가가지고 결국에는 특정한 파라미터 값에서 조금만 커지거나 조금만 작아지면은 뭡니까 저기 데이터를 하고 모델의 차이가 더 커지는 데이터 조작을 못하는 지점까지 찾아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죠? 이렇게 구하는 것을 뉴턴 방식이라고 합니다. 예, 뉴턴 방식이라는데 그냥 많이 쓰는 게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렇게 무식하게 나왔습니다. 자, 이런 지점이 있으면 이 지점에서 요게 아까 말하는 리스트 스퀘어 제곱합의 펑션이 이렇게 돼 있다 합시다. 제곱합. 그러면 파라미터 값이 바뀜에 따라서 자, 여기에 파라미터 값이 하나가 있고 요게 아까 말하는 제곱합입니다. 이제 에러의 제곱합이라고 합시다. 그죠? 그러면은 이게 어떤 값이 여기 람다 값이 어떤 값이 있었을 때
또 제곱합의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또 람다 값을 어떻게 하면 또 제곱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바뀔 거 아니에요. 람다 값에 따라서. 그럼 이걸 함수를 그리면 대충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실제로는 여기에서 큰 값 한번 넣어보고 작은 값 한번 넣어가지고 이게 뭡니까? 저거 데이터하고 모형의 차이를 작게 하는 방식으로 계속 움직이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요 지점에서는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요 지점에서 기울기를 구해요. 기울기를 가지고 기울기의 반대 방향으로 이 플러스 기울니까 마이너스 쪽으로 가게끔 이렇게 쭉쭉쭉 움직입니다. 이렇게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아는 거예요. 그 지점에서 미분을 해가지고 지점에서 미분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이게 기울기의 반대 방향으로 가야죠. 그죠? 그래서 쭉 이렇게 따라서 내려가는 거예요. 쭉 따라 내려가가지고 여기에 도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도달하면은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고차는 증가하죠. 그죠? 이 지점에서 멈추는 것이 그걸 갖다가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합니다. 그레디언트. 그레디언트의 기울기죠. 그죠? 그레디언트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되게 뭐고 하향하는 내려가는 이런 방법을 뉴턴 락스 방식이라 하기도 하고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이라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컴퓨터가 구해요.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뭐 아주 간단한 복잡한 식으로 간단한 식으로 구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컴퓨터가 이게 쭉 솔루션을 찾아내게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컴퓨터 돌리면은 이터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한 번만에 답을 쏘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으로 이렇게 1회, 2회, 3회, 3 계속 뭐 돌아가면서 솔루션이 나올 때까지 계속 돌아가게끔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100번 돌아서 100번의 이터레이션 다음에 솔루션이 나왔다. 50번의 이터레이션 다음에 솔루션이 나왔다는 게 결국 이게 여기서 계속 찾아나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예? 자, 그런데 약 나왔으니까 뒤에 거 같이 합시다. 약 나왔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오차의 구조가 디스크레판시의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돼, 다시 합시다. 이런 식은 더 좋은 예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합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내가 여기서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특정한 람다 값으로 시작한다 합시다. 시작하면은 이쪽으로 옮기겠죠. 왼쪽으로. 그죠? 왜? 또 왼쪽으로 옮기고 이렇게 해서 옮길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저 기울기 반대 방향으로 쭉 차가지고 일로 하면 오차가 줄어들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여기 오잖아요. 여기. 요 지점이 오잖아요. 그죠? 요 지점에 오면 더 이상 못 움직여요. 여기서 그 왼쪽으로 가더라도 더 안 좋아지고 오른쪽으로 더 안 좋아지고 이런 지점이 생기잖아요. 그죠? 요 지점 아시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했었어요. 시작해가지고 쭉 솔루션처럼 람다값을 줄이고 람다값을 줄이니까 더 저기 뭐 오차가 줄어들고 람다값 줄이고 오차가 줄어들고 람다값 줄이고 오차 들어고 람다값 줄이니까 오차가 들어서 계속 람다값 줄어 나가요. 그러다가 요 지점에 오면은 람다값을 줄이니까 요 지점에 람다값 줄이면 다시 오차가 증가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움직이면 안 되고 여기서 멈춰버려요. 이해됩니까? 네? 그런데 진짜 좋은 솔루션은 여기 있죠. 그죠? 이게 5초가 제일 작은 솔루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시작을 할 때 여기서 시작을 하면은 람다 값을 제일 처음에 초기치 여기에 주면은 쭉쭉쭉쭉 내려가도 여기에 도달하지만은 여기에서 주면은 여기까지 밖에 못 간단 말이에요. 그까지 이해되세요? 그죠? 이런 걸 갖다가 로컬 미니멈이라고 합니다. 로컬 미니멈이라고 해요. 자, 기본적으로 이 여인분석의 솔루션은 로컬 미니멈밖에 못 갑니다. 그게 로컬 미니멈이 글로벌 미니멈일 수도 있는데 반드시 글로벌 미니멈인지는 장담 못 합니다. 그래서 초기치를 뭐로 주는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해 됩니까?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은 여인분석 같은 여인분석 프로그램 비교적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글로벌 미니멈까지 갑니다. 그런데 뒤에는 또 다른 기법은 좀 다른데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은 아주 조금 기초적인 방식으로 한번 풀어요. 기초적인 회귀분석 이런 방식으로 한번 풀고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초기치를 집어넣고 컴퓨터가 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치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구하게끔 됩니다. 그레디언트에서 들고 할 겁니다. 자, 됐습니까? 제일 첫 번째 방식은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수마시 30분 지났네 미안해요. 자, 그래서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맥시멈 라이큐로 메서드로 보는 거예요. 자, 맥시멈 라이큐로 메서드는 맥시멈 라이큐라고 우리가 리스크 방식을 차이를 아마 지난 학기에 설명했을 거예요.
맥시멈 리스트 스퀘어 방식은 무조건 뭡니까? 단순한 무식하게 파라미터하고 데이터의 차이, 그죠? 차이 제곱합으로만 저기 뭐 오차를 정의한 거고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어떤 분포를 가정했었을 때 어떤 파라미터가 데이터를 산출할 확률을 제일 높게 만드는지를 가지고 맥시멈 라이크리 에스티메이트를 구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맥시멈 라이크리 에스티메이트를 구하면은 수식이 이렇게 돼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자, 수식 자체를 열 필요는 없는데 이런 식으로 돼요. 자, 그래서 람다 해선 아까 말한 람다 이거는 로그 E입니다. 자, E를 밑으로 가는 로그를 내추럴 로그로 해서 ln이라고 표시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로그를 취해 가지고 트레이스라는 것은 여기 있는 그만 다 더한 게 트레이스예요. 자, 이거 공식은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이 방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아까 이걸 미니마이즈 하는 대신에 이걸 미니마이즈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걸 미니마이즈 하는 시그마 해설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이것은 뭐냐면은 위샤더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것 혹은 정규 분포라는 것을 가정한 상태에서 내가 나의 코베레스 매트릭스하고 시그마 해서의 차이를 제일 작게 만드는 시그마 해서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우리가 단순한 리스크 방식이 아니고 맥시멀 라이큐리 에스티메이트에 근거해 가지고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기다 보시다시피 언제 이게 제일 작아지느냐면은 보시다시피 요거하고 요거 고정되어 있으니까 요거의 차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요거 하면 작아지죠. 그죠? S하고 시그마 S 차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좀 뭐고 작아지는 특징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게 좀 모듈레이트하는 시그마 S 인버스가 모듈레이트하는 특징이 있긴 한데 이것이 저기 뭐고 맥시멈 라이크리 에스티메이트입니다. 됐습니까?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맥시멈 라이크리 에스티메이트.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이것도 유도를 하면 할게요. 근데 자, 기본 다시 이야기합니다. S라는 것이 S 즉 코베런스 매트릭스가 정규분포 원래 데이터 자체는 정규분포를 따라했을 때 S 코베런스 매트릭스는 위샤더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데 위샤더 디스트리뷰션이 뭔지 설명 안 했어요. 그런 분포가 있다고 합시다. 그 위샤더 디스트리뷰션 따른다는 가정하에서 람다나 P를 파라미터를 어떻게 세팅을 해야지 실제 데이터 관찰할 확률이 제일 높은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맥시멈 라이큐로드입니다. 맥시멈 라이큐로드의 정신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찾아내면은 요게 디스크레트 펑션이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요 함수를 미니마이즈 하는 방식으로 시그마 해서를 찾아내는 것이 맥시멈 라이큐리 에스티메이트한 솔루션입니다. 이해됩니까? 예? 자, 제일 많이 사용되는 솔루션입니다. 자, 요게 F고, 요걸 미니마이즈 하는 방식 찾아내는데, 요까지만 합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너럴라이즈 리스퀘어 방식인데, 제너럴라이즈 리스퀘어 방식은, 소위 말해서 S와 시그마의 차이를 구하는 것은 똑같은데, S와 시그마 차이를 구하는 것은 똑같은데, 뭡니까? 뭐를 웨이트를 줬어요? 네, 샘플의 베리언스로 웨이트를 준 것이 우리가 여기 저 뭐고 제너럴라이즈 리스트 스퀘어입니다. 기억납니까? 우리가 웨이티드 리스트 스퀘어를 했었을 때 베리언스분의 1로 웨이트를 준 것을 GLS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제너럴게 리스트 스퀘어 방식은 웨이트가 없는 거고 그냥 저기 두 개 엘리멘트의 차이를 이 제곱합을 가지고 로스 펑션을 구하는 것이 리스트 스퀘어 방식이고 그다음 웨이티드 리스크 방식은 거기 웨이트를 주는 게 웨이트 리스크 방식인데 웨이티드 리스크 스퀘어 중에서 베리언스를 가지고 웨이트를 주는 것이 GLS라고 Generalized Least Square라고 한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베리언스를 가지고 웨이트를 주고 줘서 요 두 개의 차이를 본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요 세 개를 많이 사용합니다. 리스트 스퀘어 방식을 하고 맥시멈 라이큐리드 하고 제너럴라이즈 리스트 스퀘어 방식을 사용을 하게끔 됩니다. 자, 그런데 다른 방식도 좀 있긴 한데 이것이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자, 제일 첫 번째로 요까지만 간단히 이야기하고 마칩시다. 맥시멈 IQ로 에스티메이터는 아까 똑같은 방식으로 막 찾아 나가거든요. 이게 답이 안 구해질 때가 꽤 많아요. 이 보시다시피 여기에 인버스 들어가고 수식이 인버스 들어가고 막 하기 때문에 수식이 굉장히 복잡해요. 함수의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답이 구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답이 언제 안 구해지면 이렇게 되는 때는 안 구해지는 거예요. 자, 아까 함수가 이렇게 오차의 함수가 있는데 이렇게 됐잖아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되면 답이 안 구해지겠죠. 여기서 시작해요. 그죠? 이 시작해 쭉 내려가지고 어디에 멈춰야 되는데 여기서 못 멈춰요. 그죠? 일로 가도 자가지고 여기서 안 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계속 뺑글뺑글 돌면서 우리 하면은 어디 어느 지점 찾아내면은 여기서 람다 값이 작아져도 오차가 증가하고 커져도 오차가 증가하는 그 지점이 제일 좋은 지점인데 이게 만약에 공간이 이런 구성되어 있다면은 그런 지점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팽팽 도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더라도 적절한 솔루션이 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 다시 얘기했지만은 컴퓨터에서는 이터레이션을 어떤 디폴트로 이거 이렇게 하면 밤새도록 돌아가 안 구해져요. 그래서 뭐 100번 돌고 안 구해지면 멈춰라 이런 조작이 아예 들어가 있습니다. 디폴트가 25번 돌고 근데 돌다가 계속 답 못 찾아주면은 계속 놔두지 말고 멈춰버리라. 그래서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이터레이션 돌렸는데 답을 못 구했다는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제 예컨대 요새는 컴퓨터가 발달하니까 만약에 그런 경우가 오면은 디폴트가 아마 속세마다 다를 텐데 보통 한 25번 내지 100번쯤 돼 있을 거예요. 100번쯤 돼가지고 했는데도 솔루션을 못했다 나오면은 그걸 갖다가 1000번으로 올리면은 더 훨씬 더 많이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단은 100번 해가지고 디폴트로 된 값에서 솔루션을 답을 못 구하면은 늘려서 해가 보는 것도까지 방법입니다. 어쨌든 이런 방법일 때는 답이 구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맥시멈 라이키로드 에스티메이트를 구하면 한 분씩 답을 못 구할 때가 있어요. 됐습니까? 그런데 리스케어 방식과 맥시멈 라이키로드를 비교를 하면은 맥시멈 라이키로드는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은 이거는 분포를 가정하잖아요. 맥시멈 라이키로드는 항상 분포를 가정한 다음에 하거든요. 분포를 가정하기 때문에 뭐 p 밸류라든지 테스트 스태티스틱을 계산을 해낼 수가 있어요. 뭐 어떤 람다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고 람다 원이 뭐 등등 계산할 수가 있는데 리스트 스퀘어 방식은 분포를 가정하지 않고 오로지 S와 시그마 해의 차이만 가지고 지금 값을 찾아내기 때문에 우리가 검정 통계량을 테스트 스태티스틱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뭐가 시기깊은 타다, 시기깊은 타지 못하다 하는 그런 테스트 스태티스틱을 많이 테스트 스태티스틱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선호 안 합니다. 우리가 무슨 뭐 분석을 해서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뭐 이게 연과 다르고 이런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분포를 가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OLS는 그런 거 할 수 없고 뭡니까? 맥시멈 라이큐 에스티메이트는 이걸 할 수가 있는데 요 함수 때문에 답이 존재하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GLS. 요 웨이트를 뭐 주냐면은 여기는 이게는 웨이트가 시그마 해시잖아요. 그죠? 시그마는 안에 파라미터가 잔뜩 들어가 있는 시그마는 해서 파라미터가 잔뜩 들어가 있는 이 매트릭스고 여기에 대한 역행률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 대신에 잘 보세요. 요거 대신에 GLS에서는 S의 인부수가 들어가 있어요. 됐습니까? S는 내가 샘플의 저게 뭐고 베리언스 코비넌스 매트리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샘플의 베리언스 코비넌스 매트리스는 인부수를 한 번만 구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여기를 계속 구해야 되는 이런 저기 뭐고 계산의 저기 볼든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맥시멈 라이크보다 훨씬 더 잘 구해져요. 훨씬 더 잘 구해주고 솔루션을 잘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도 여전히 분포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샘플의 분산을 가지고 웨이트를 준 거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은 이게 이제 브라운하고 샤피로라는 사람이 뭘 증명했냐면은 샘플 사이즈가 충분히 커지면은 GLS 에스티메이터가 이게 말하는 GLS 에스티메이터가 맥시멈 라이프리 에스티메이트에 근접한다라는 걸 증명을 해요. 그래서 이걸 사용을 하더라도 GLS를 사용하더라도 샘플 사이즈가 커지면 맥시멈 라이프 에스티메이트에 근접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테스트 스태티스틱을 P 밸류 이런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제일 선호하지만은 이게 안 될 때는 이걸 가지고 구하고 이 구한 걸 가지고 다시 테스트 스태티스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됐습니까?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좀 ULS, Unweighted Least Square, 이건 Weighted Least Square 중에서 GLS고 그 다음에 Maximum Likelihood Estimate 세 가지가 많이 사용되는 겁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앞에도 마찬가지인데
요 f 값에서 요거 하면 f 값에서 n-1을 곱하면은 n-1을 곱하면은 n-1을 곱하면은 카이스케 분포를 따른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F는 보고 F는 이렇게 이제 결국 값이 나올 거거든요. 여기서 n-1을 곱하면은 샘플 사이즈 빼기 1을 곱하면은 이게 카이스케 분포를 따르니까 우리 카이스케 분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가설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마칩시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는 요인분석의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요인분석을 실제로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한 것까지 우리가 이번 시간에 알아봤습니다. 그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이제 복잡한 이슈들에 대해서 실용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할 거예요. 요인 분석을 이렇게 구하면은요, 문제는 답이 부정의 형태로 나와요. 답이 하나가 아니고 굉장히 많은 답이 나옵니다. 근데 부정 형태에서 답을 어떻게 구하는 거. 이걸 보통 로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로테이션 하는 방법이 있고 뭐 그다음에 뭐 저기 뭐고 요인의 개수를 몇 개로 정해서 분석을 해야 될 건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할게요. 오늘은 제일 기본이 되는 요인 분석이 무엇이고 요인 분석을 어떻게 푸는지 요인 분석의 파라미터를 어떻게 찾아내는지까지 를 살펴본 것이 오늘 주제였습니다.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은 하시고 질문 없으면은 마칠게요. 자, 뭐 질문 혹시 있는 걸 찾아내는 동안 다시 안내만 할게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 정상적으로 수업합니다. 저 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상적인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대로 오시면 되고 내가 아마 다음 주에 나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수업 안 한 건 언제 한번 다음 주에 언론합시다. 다음 주에 언론해가지고 줌으로 한번 보강을 하든지 안 그러면은 시간을 한번 잡아서 보강을 하든지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네. 질문이 없는 것